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죽다 살았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127쪽인가요? 자, 127쪽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의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걸 지역 분석이라고 말할 것이고, 또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그 표현상 의미가 될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실 때는 어떻게 잡는 게 필요하냐면, 예컨대 지금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은 이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다라고 보았을 때, 그 신축 건물을 둘러싼 주변의 다른 부동산들을 우리가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의 다른 부동산들이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들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 낡은 건물들의 영향 때문에 신축 건물의 가치가 깎이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자 할 때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 이전에 그 물건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지역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압축하면 지역 분석은 환경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개별 분석은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축해보죠. 지역 분석은 환경 분석, 개별 분석은 그 물건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럴 때 뒷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 표 내용만 정확히 알아둔다 할지라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입장이라면 환경에 대한 분석과 그 물건에 대한 분석 중에서 어떤 분석을 먼저 하고자 하겠습니까?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잖아요. 근데 지역 분석은 어떤 물건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분석이 지역 분석이고,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을 개별 분석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감정평가사 입장이라면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실 거예요. 그 물건 가치에 영향 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문장이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에 선행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역 분석이 개별 분석에 선행한다, 이 말을 바꾸면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의 기초가 된다,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판단해 보실 때 환경에 대한 분석과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 분석의 범위가 더 넓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환경 분석이 분석 범위가 더 넓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환경 분석이 지역 분석이잖아요. 그럼 지역 분석은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인 개별 분석보다 분석의 범위가 넓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광역적, 거시적, 종합적 분석이다, 이렇게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보다는 분석의 범위가 좁다라고 보니까 미시적, 구체적, 부분적 분석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왜 가치제 원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가치 원칙하기도 하고 가격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외부나 환경에 적용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뭐가 있어요? 외부나 환경자 나오면 원칙은 외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합의 원칙 및 외부성의 원칙이 지역 분석에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그 물건 내부와 관련된 원칙에는 기균, 수수 네 가지가 있었는데, 보통 개별 분석에는 균형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또 복습을 해보면
그 외부성이나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면 무슨적 감가가 발생한다고 배웠습니까? 외부성 적합은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 적용이 되죠. 그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면 가치가 깎이니까 감가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그 물건 내부의 문제 때문이에요.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이에요. 그 외부적 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외부적 감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경제적 감가. 기억 안 나십니까? 저번 주에 있어요. 저번 주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적 감가는 경제적 감가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OX 한번 판단을 해 보시죠. 지역 분석에는 가격 원칙 중 또는 가치 원칙 중 외부성 및 적합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그 지역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 감가의 파악이 가능하다. 말 됩니까? 예, 그렇게 문장이 나와요. 그럼 이제 뒤집어서 개별 분석에는 균형 원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균형 원칙에 어긋나면 역시 감가가 발생하는데 그건 내부의 문제 때문에 가치가 깎이는 거니까 내부적 감가죠. 근데 내부적 감가를 요 균형 원칙에 어긋날 때는 내부적 감가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문장을 만들면 개별 분석에는 가치 또는 가격 원칙 중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 개별 분석을 통해서 기능적 감가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떤 분석 나오면 무슨 원칙 적용되고 그 원칙에 어긋나면 어떤 감가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체계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석의 목적 그러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의 판정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통 나오고요. 또 이것을 바탕으로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 및 구체적인 가격 파악, 구체적인 가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표준적인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어떤 부동산들의 대부분의 이용을 우린 표준적 이용이다. 이렇게 봐요. 아주 단적인 예로 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농업 용도로만 이용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농촌 지역은 부동산이 대부분 무슨 용도로 이용이 됩니까? 농업 용도로 이용이 되죠. 그 대부분의 이용을 우린 표준적 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가격 수준이라고 하는 건 가격대가 얼마나 형성이 되느냐. 이걸 가격 수준의 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노원 에듀프로 고시학원 건물이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이라면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즉 에듀프로 고시학원 건물이 속해 있는 노원구 상계동 일대를 인근 지역이란 말을 쓸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인근 지역 내, 즉 에듀프로 고시학원 건물이 속해 있는 이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6층짜리 업무용 빌딩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걸 가격 수준의 판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대부분 요 노원구 상계동 일대의 빌딩들은 대부분 업무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데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은 업무용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 용도로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유효 이용의 파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근처에 6층짜리 빌딩의 가격대가 뭐 20억대 내외다. 이건 가격 수준이죠. 그렇다면 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정확히 21억 5,678만 9,760원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는 걸 구체적 가격의 파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가격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바탕을 두고 정확한 가격을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부동산이 어떤 용도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그 물건의 가장 바람직한 이용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어떤 문장이 가능하냐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농업 용도로만 이용이 된다면 별도로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장 바람직한 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농촌 지역에서 모든 부동산 용도가 100% 농업 용도로만 이용이 된다면 굳이 개별 분석을 통해서 이 부동산 용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용이 어떤 용도입니다 라고 밝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항상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치하지 않으니까 무슨 분석이 필요할까요? 개별 분석이 필요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문을 나중에 풀어보면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분석이 요구된다. 개별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문장 하나를 만들어 적어 볼 테니까 잘 보시고 OX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및 구체적 가격 파악의 토대가 된다. 자, 이렇게 문장이 나왔대요. 그럼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잖아요. 자, 최유효 이용 구체적 가격 파악까지는 개별 분석 맞지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해석해 보면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의 토대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에 선행한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왜 틀립니까? 맞는 거지. 근데 대부분 수험생은 다 틀려요. 왜냐? 요것만 보거든요. 최유효 이용, 구체적 가격, 이거 개별 분석인데 나쁜 놈들, 이걸 틀리게 만드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뭐가 나쁜 놈이에요? 마지막에 토대자를 붙여줬는데. 오케이? 이게 단순한 게 피해입니다. 그냥 외웠던 분들은 여기만 봐요. 근데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평소에 하는 분들은 여기까지 보고 일단 의심하죠. 일단 의심하는데 어떻게 의심하냐면 이걸 개별 분석으로 바꿔놓고 나머지 문장을 푼다고. 아시겠습니까? 그게 문장을 해석하는 분들과 그냥 외우는 분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만 보면 틀렸다는 느낌 들었지만 토대가 된다, 바탕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건 선후관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라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만약 여기 토대란 말이 없고 파악의 목적이 있다, 파악을 한다 이렇게 했다면 걔는 틀렸겠죠. 근데 토대란 말은 지역 분석이 개별 분석의 바탕이 된다, 선행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니까 이 문장은 옳은 표현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예. 자, 요 정도 보시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100% 가깝게 맞출 수가 있죠. 물론 나중에 기본서 보면 이제 살이 붙어져요. 그 몇 가지만 더 붙여드리면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 129쪽에 감정평가 3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한 장 넘기세요. 예. 자, 감정평가 3방식 보면 제목이 3방식이잖아요. 근데 3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본문에 나와 있지만 또 가볍게 압축을 해 본다면 마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마샬이라는 학자가 가격에는 세 가지 측면의 특성이 있다는 가격 삼면성 이론을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 굳이 안 쓰겠습니다. 왜? 표에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그 분필이란 물건이 있다고 할 때 이 분필 한 자루당 가격이
100원이래요. 그럼 100원이라는 가격 속에는 분필이라는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한 이 분필을 팔았을 때 얻는 수익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물건의 가격은 시장에서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결정된다는 시장성의 특성이 있다라고 말한 게 마샬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용성, 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익성, 또 시장에서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시장성,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게 누구예요? 마샬이에요. 그래서 마샬이 주장했던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의 바탕을 두고 감정평가 3방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비용성의 바탕을 둔 방식이 원가 방식, 수익성의 바탕을 둔 방식이 수익 방식, 또 시장성의 바탕을 둔 방식이 비교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죠? 그리고 원래 제목이 3방식 6방법이지만 요건 좀 고쳐야 돼요. 왜? 간평규칙이 몇 년 전에 개정이 되면서 그 토지의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규칙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3방식 7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 비교 방식이 있죠. 있죠. 그런데 거기 대상을 보시면 가액, 여기서 말하는 가액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임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맨 아래 조금 빈 칸이 있죠. 빈 공간이 있죠. 거기에 토지를 써놓으세요. 토지를 써놓으세요. 토지. 그 가액 임대로 써 있는 아래에 보면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토지를 쓰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방법 명칭 있잖아요. 거기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쓰세요. 자, 토지를 써놓고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쓰시면 돼요. 쓰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6방법이에요? 7방법이에요? 7방법이죠. 그래서 3방식 7방법 해야 되는데 뭐 굳이 기초서에서까지 그걸 하기가 좀 뭐해서 그냥 6방법 해놓은 거고요. 앞으로 보시게 될 기본서 받으셨어요? 네. 예, 기본서에는 3방식 7방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서에까지 너무 좀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건데 또 이걸 또 뭐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일부러 빼놨는데 그걸 또 모르고 빼놓은 줄 알고 또 뭐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이제 그 간평론 문제 푸실 때 토지가 나오면 읽기 중단. 무조건 답은 하나. 공시지가 기준법 말고는 답일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가 나오면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을 정답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런데 어차피 가액이란 말이 가격이잖아요. 또 임대료라고 제가 썼지만 출제하는 분이 임료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료가 곧 임대료고 가격이 가액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출제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간평규칙에선 분명히 가액이라고 나오고 임대료라고 나오지 가격이나 임료라고 안 하거든요. 간평규칙 법에서는. 근데 출제는 그렇게 하고 있더만요. 근데 출제자가 뭐 짱이니까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자, 근데 각각의 방법의 명칭을 먼저 보세요. 일단 원가 방식에서 가액, 즉 가격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 나오죠. 또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가액, 즉 가격 구하는 방식이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수익분석법이고요. 또 비교 방식에서 가액, 즉 가격 구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토지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 공시지가 기준법을 비교 방식에 집어넣냐면 간평규칙에서 그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규정이니까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오른쪽에 보시면 시산가액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 시산자가 붙는다는 건 간평 3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값은 시산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간평 3방식에 의해 구해진 가격은 시산가액이라고 하고 임대료는 시산임대료 이렇게 말을 쓰는 거죠. 따라서 시산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건 3방식에 의해 구해진 값의 뜻이지 최종적인 평가액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럴 때 원가법으로 구한 값이 어떻게 돼요? 적산가액 나오죠. 적산가액 있습니까? 예, 그런데 교재에 따라서 이걸 자꾸 복성가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적산가액 이게 원래 간평 규칙상의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같은 의미로서 복성가액이란 말이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산가액이 원칙이지만 복성가액이라고 나와도 틀렸다고 보지 마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가법으로 구해진 시산임대료를 적산임대료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은 수익가액, 수익분석법으로 구한 값은 수익임대료, 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값은 비준가액,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값은 뭐예요? 비준 임대료가 나오죠.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한 값은 그냥 토지 가치예요. 됐습니까? 예, 그렇게 보실 것. 근데 처음에는요, 어때요? 어떤 방식의 명칭을 기억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겠죠. 근데 한 가지 요령이 있어요. 일단 원가 방식부터 보죠. 근데 분명히 비용이란 말과 원가란 말은 관련이 있지 않나요? 원가란 말 자체가 뭐예요? 어떤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과 원가란 말은 당연히 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원가 방식에서는 명칭 자체가 원가나 적산이란 말이 들어가요. 원가법, 적산법, 적산가액, 적산임대료 이런 식으로 원가나 적산이란 말이 들어가면 원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명칭 속에 무조건 수익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수익가액, 수익임대료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는 비교나 비준자가 들어가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비준가액, 비준임대료 이런 식으로 비교나 비준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명칭을 기억하고자 한다면 조금 쉽게 와닿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재작년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여기 수익환원법 보세요. 수익환원법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지만 이게 가격, 즉 가액을 구하는 방법인 건 알잖아요. 맞죠? 근데 수익환원법 관련해 가지고 아주 좋은 말을 막 써놓고 나서 마지막에 이 방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기출문제 맞췄군요. 오케이? 요새 출제 패턴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묶어놓고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정확히 이게 무슨 방법이지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은. 근데 그것조차 싫어가지고 안 해버리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계산 문제도 아닌 거고 예전처럼 복잡하고 깊숙한 이론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 나왔을 때 이게 최소한 가격 구하는 방법이냐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냐 이건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또 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방법의 의 모두가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대로 외우기만 해도 6문제 중에 5문제 맞춰요. 그게 지금의 간평. 예전에는 6문제 중에 3문제 맞춘 것도 어려웠는데 출제 경향이 바뀜에 따라서 외우기만 잘해도 6문제 중에 왜 5문제 중에 한 문제가 계산이거든요. 그거는 못한다 치더라도 5문제는 맞출 수 있는데 싫다고 안 해요. 뭐 어렵고 복잡한 거는 외우기도 싫으신가 본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계산은 계산대로 안 되고 이해는 이해대로 안 되고 암기는 암기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할 거네. 아시겠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건 외우기만 열심히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간평 6개 중에 한 4개, 5개 맞추면 된 거지 뭘 더 바랍니까? 그렇잖아요? 예, 충분히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떨지 마시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원가 방식 들어가는데 원가 방식 옆에 보니까 가로수에 뭐가 들어가요? 이게 비용 접근법. 그걸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원가나 비용이나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복성식 평가법 해놓고 원가법 나오잖아요. 이것도 간평 규칙에선 원가법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로서 복성식 평가법 하기도 하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마찬가지예요. 원래 값은 적산가액이지만
다른 말로 복성가액하는 것처럼. 근데 원가법의 의의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라고 쓰여져 있죠.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감평규칙, 일종의 법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기억하시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의의 자체가 공식이에요. 거기 보면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한다 그랬죠. 그럼 거기 문장 속에 나오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요소가 두 가지라는 거죠. 제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긴 제가 공식을 안 써놨지만 원래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 또는 누계액을 공제한 값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수정과 누계란 말이 잠깐 없다고 보시면 감가액이잖아요. 그럼 가치가 깎인 금액 맞죠? 오케이? 그럼 예를 든다면 자, 어떤 물건을 기준 시점 현재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제조달 원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만약 제조달 원가가 1억인데 지금까지 그 물건의 가치가 깎인 금액이 하나도 없대요. 그럼 감가액이 하나도 없죠. 그럼 뺄 값이 없죠. 그럼 그럴 때는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와 같은 값이 같겠죠. 근데 만약에 제조달 원가가 1억인데 감가된 금액이 단돈 100원, 1000원만 있어도 이걸 빼고 남은 값은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적산가액은 아무리 커봤자 무엇보다 클 수가 없을까요? 제조달 원가보다 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제조달 원가는 적산가액, 뭐 비슷한 다른 말로 바꾸면 복성가액의 상한선이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걸 외울 게 아니라니까요. 공식의 구조 파악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됐습니까? 또한 이런 문장도 가능하겠죠. 대상 물건의 감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달 원가와 적산가액은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 뺄 값이 없으니까요. 오케이? 그런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제조달 원가가 뭐냐면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건을 기준 시점 현재 재생산, 즉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 그래요? 제조달 원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곰돌이와 곰순이가 대화를 나눌 때 돌아 너희 집 새로 지으려면 얼마 든대? 우리 집 요번에 새로 지으려면 5억 든대. 그 5억이 바로 뭐예요? 제조달 원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물론 제조달 원가의 뜻은 따로 있어요. 제가 개념을 잡고자 말씀드린 것이고 제조달 원가란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을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의 총액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뒷장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의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장난치는 구멍이 정해져 있어요. 맨 앞에 보면 무슨 시점 현재라고 나와요? 기준 시점 현재죠? 그렇죠? 근데 기준 시점 말고 어떤 시점도 들어가면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 기준 시점이란 말 대신에 뭐 준공 시점, 신축 시점, 거래 시점 이런 말로 바꿔서 틀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나오는 구멍이. 그래서 기준 시점이란 말을 제외하고 어떤 다른 시점이 들어가면 걔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잘 안 보입니다. 긴장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반복하지 않고는 아는 걸 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제조달 원가의 종류가 나오는데 제조달 원가의 종류는 크게 복대입니다. 복제 원가와 대치 원가가 구분되기 때문에 복대, 그게 귀찮으시면 앞뒤 바꿔서 그냥 대보가 하면 돼요.
자, 복제 원가는 다른 말로 복조 원가, 대치 원가는 다른 말로 대체 원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무엇인가를 복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그것과 똑같은 걸 그대로 만들어낼 때 복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만약에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이 A라는 주택이라면 그 주택에 사용됐던 못 하나, 문짝 하나, 창틀 하나까지도 똑같은 자재,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공법을 이용해서 그 대상 물건과 완벽히 같은 물건을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복제원가다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물리적 측면의 제조달 원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런 복제 원가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부동산에 적용 시 유용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신축 부동산에 적용 시 유용할까요?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이 만약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다. 그럼 그 건물에 사용됐던 문짝이나 창틀, 목 같은 걸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돼가지고. 그럼 똑같은 거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근데 반면에 지은 지 이제 2,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건물에 사용됐던 자재 등을 시장에서 전부 구할 수가 있고 그 건물과 똑같은 물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제 원가는 신축 부동산에 적용 시 유용하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이것과 반대가 대치 원가라는 거죠.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아니 지은 지 20년, 30년 된 중고 부동산 낡은 건물이라면 그 물건에 사용됐던 자재 등을 더 이상 시장에서 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대상 물건과 똑같은 물건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이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최신의 자재, 디자인, 공법 등을 이용해서 동일한 효용을 갖는, 기능을 갖는 주거용 부동산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걸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를 뭐라 그래요? 대치원가. 오케이? 그래서 같은 용도와 기능을 갖고 있는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대치 원가를 효용적 측면의 제조달 원가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는 지은 지 오래된 중고 부동산에 적용 시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가볍게 압축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복제가 나왔다 또는 복조가 나왔다 그러면 물리 신축이 있고 대치가 나오면 효용 중고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 섞어 놓으면 여러분 못 맞춥니다. 지금 수준에서 못 맞춰요. 조금 이제 반복이 되고 완벽히 알았을 때는 하나씩 섞어 놨구나 이게 보이는데 지금은 섞어 놔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가로 3번에 복조 원가와 대치 원가의 관계다 이 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복제 원가는요 아직 기능적 감가 수정을 하지 않고 구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금액이 가치가 깎이는 만큼 빼줘야 되는데 아직 안 빼준 값이 복제 원가입니다. 오케이? 근데 대치 원가는 기능적 감가액만큼을 빼고 구한 값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복제 원가 속에는 아직 무슨 감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능적 감가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곧 복제 원가는 기능적 감가 수정을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한 거예요. 근데 대치 원가는 이미 기능적 감가를 했어요. 이미 기능적 감가를 했기 때문에 대치 원가 속에는 기능적 감가가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복제 원가를 구해봤더니 1억이 나오는데 대치 원가로 구해보니까 8천이 나온다. 그러면 원가 자체 크기는 복제가 대치보다 크죠.
근데 그 차액이 얼마예요? 2천이죠. 그 2천만 원이 결국 뭐다? 기능적 감가액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능적 감가가 뭐냐는 건 조금 이따 나와요. 다만 복제 원가는 값을 구할 때 아직 기능적 감가를 안 했기 때문에 복제 원가 속에는 기능적 감가액만큼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치 원가는 값을 구할 때 이미 기능적 감가액만큼을 빼고 구한 값이기 때문에 값 자체는 복제가 대치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해가시겠어요? 또한 복제와 대치 원가의 차액이 곧 기능적 감가액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대치 원가는 이미 기능적 감가를 하고 구한 값 맞죠? 그래요? 그럼 대치 원가로 재조달 원가를 산정할 때는 또다시 기능적 감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대치 원가 자체가 이미 기능적 감가를 하고 구한 값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다시 기능적 감가를 해버리면 이중 감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대치 원가로 재조달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한 반면 물리적 감가 수정은 불필요하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사람 아파 죽겠는데 몇 번을 지금 아니 저기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대치 원가는 이미 기능적 감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치 원가가 나왔는데 문장 속에 기능적 감가를 해야 한다고 나오면 말이 되냐고요. 안 돼요. 근데 조금 이따 나오는데 감가 요인에는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 나와요. 나중에 좀 하려고 했더니 근데 이때 대치 원가는 요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건 기능적 감가는 했으니까 다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아직 물리와 경제적 감가는 안 했잖아요. 이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출문제에서는 대치 원가로 재조달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능적 감가는 필요한 반면 물리적 감가는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기능적 감가는 이미 하고 구한 값이 대치이기 때문에 또다시 할 필요가 없지만 아직 물리나 경제적 감가는 안 한 거니까 그건 별도로 해야 된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틀렸던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처음에 그런 걸 들어볼 때 곧바로 와닿지 않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당장 왜?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국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국어 한글 국어. 아시겠죠? 여러분 문장 해석 못하면 개론 나중에 문제 풀 때 엄청 힘들어요. 개론이 뭐 이렇게 산수만 잘하고 뭐 이것만 많이 외워두면 될 줄 알습니까? 나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제 말이 그때 뼈 깊게 박힐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문장 해석 열심히 해라. 국어 해야 된다. 했었구나. 느낄 때가 있을 거라니까요. 똑같은 말 같죠? 그게 얼마나 천차만별로 나눠지는데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무슨 말 나와요?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 보면 더불어 세 번째 줄 대치 원가는 기능적 감가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다른 건 복잡해서 기억 못 하시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대치 원가 나와요? 나왔어요? 만약 문장 속에? 그럼 또다시 기능적 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예,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로 3번에 보면 재조달 원가의 산정이라고 해서 첫 번째 줄 보면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간에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말 나와 있죠. 이게 뭐냐? 그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만들든 전문적인 업자에게 맡기든 간에 관계없이 전문 업자에게 맡길 때를 기준으로 재조달 원가를 산정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보통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꼼꼼하게 비용을 계산해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조달 원가 산정에 어떤 전문성을 기하고자 전문적인 업자에게 맡길 때를 기준으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와 관련해서 기출문제 지문 하나를 소개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OX 판단해 보세요. 자가 건설의 경우에는 도급 건설의 경우에 준하여 재조달 원가를 산정한다. OX. 맞잖아요. 자가 건설이지만 도급 건설에 준하여 재조달 원가를 구하게 되지 않느냐. 맞죠? 그게 도급 건설 원칙인 거 맞지요? 예. 그럼 역시 기출문제 하나를 맞췄단 말이에요. 아,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막상 듣고 보면 어때요? 뭐 그런 걸 틀리냐 싶을 정도로 쉽지 않습니까? 근데 틀린다니까요. 왜? 안 하니까. 어렵다고 안 해버려요. 근데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네모칸 박스 보세요. 제가 건물의 재조달 원가 그랬죠? 근데 원래는 토지의 재조달 원가도 있지만 걔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안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건물의 재조달 원가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표준적 건설비 더하기 통상의 부대 비용이다 라고 나오죠. 여기서도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나오는 구멍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표준적 건설비 그걸 가지고 장난쳐요. 근데 표준적 건설비에는요. 직접 간접 공사비가 포함되면서 수급인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근데 꼭 기출문제는요. 몇 번을 똑같이 물어보더라고요. 뭘 갖고 장난치냐? 이유는 포함 안 된다? 꼭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해놓고 보기 3번이나 4번쯤 가서 표준적 건설비는 직접 간접 공사비는 포함되는 반면 수급인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다. 그게 한 번도 아니고 한 4번인가 5번 똑같네더라고. 오케이? 아, 그럼 기출문제 정답만 외워서 답을 맞추겠네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장난 많이 칩니다. 요거는 꼭 알고 가십시오. 그것만 제대로 갖고 가도 웬만한 점수는 다 받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가로 4번에 재조달 원가의 산정 방법을 보면 직접법, 간접법 나오잖아요. 오케이? 이것도 나중에 기본서 보면 뭐 총가격적산법이 어쩌고 저쩌고 뭐 단위 비교법 이런 말 나오는데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건축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다만 직접법이라고 할 때는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건 직접법이고 그 대상 부동산 아닌 비슷한 다른 부동산, 즉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간접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재조달 원가는요, 이게 기초서이긴 하지만 이게 다예요. 이게 기초서잖아요. 기초서이지만 기본서 봐도 문장만 좀 길지 내용은 똑같아요. 요 간단한 거 알면 원가법상 재조달 원가 관련된 문제는 다 맞춘다고요. 아시겠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감가 수정 나오는데 역시 의의가 뭐예요? 의의 보면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및 경제적 감가 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대로 기억해야 돼. 그게 법조문이라니까요, 그게. 여기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말 없어도 무슨 뭐 어떤 명칭이 나오거나 방법에 의의 나오죠. 그거 전부 법이에요. 감정평가 규칙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은 이런 뜻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면 감가 요인 나오는데 물리, 기능, 경제, 법률적 감가 나오죠. 근데 법률적 감가는 그냥 그것도 이제 구색 맞추려고 하나 써놓은 겁니다.
실제 기출에서는 법률적 감가 안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리, 기능, 경제적 감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내용 따져보기 전에 물리와 기능을 묶지 않습니까? 물리와 기능을 묶어보면 그걸 내부적 감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부적 감가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경제적 감가는 위가 내부니까 경제는 외부적 감가죠.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물리가 됐든 기능이 됐든 내부란 말을 붙였다는 건 이건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물건 내부의 문제 때문에 하자 때문에 가치가 깎이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리적 감가라고 하는 건 예컨대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이라든지 또는 물리적 측면에서 파손, 파괴, 손상을 입음으로써 가치가 깎이는 경우를 물리적 감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태풍이 몰아쳐서 지붕이 날아갔다. 담장이 무너져 내렸다. 지나가던 취객이 열받는다고 우리 집 대문 걷어차서 대문이 휘어졌다. 부서졌다. 또 공중전화 박스에서 아는 사람과 전화하다가 열받는다고 유리창 닫게 부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물리적 감가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물리적 감가를 따지기 전에 인간 자체가 돌 플러스 아이죠. 뭐 열받는다고 왜 남의 걸 깨부숩니까? 지 걸 깨부숩야지. 예, 저희 집이 그런 테러를 당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별로 돈 가치도 안 나가는데 지금 CCTV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이렇게 경찰청 관사 옆에 우리 집이었거든요. 근데 경찰청에 다른 데 가니까 비어 있잖아요. 순찰을 안 돌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들이 있으면 왜 바깥에 그 뭐라 그래요? 음식물 쓰레기 내놓잖아요. 그 있으면 막 집어 던지더라고. 지나가다가 막 방에 집에다가.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만 들어왔지만 옆집은 유리창 다 깨졌어요. 지나가다 막 발로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CCTV 다 달았죠 이게. 그러니까 없네. CCTV 다 하니까 또 없어요. 웃겨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인터폰 중에 왜 바깥에 본 비디오폰 그거 띄어간 적 있습니까? 저희 집 이번에 수리했거든요. 수리해서 비디오폰을 달았어요. 3일 후에 집에 가봤더니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수리하러 보내냐 했더니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비디오폰을 누가 뜯어간 거예요. 그 벽에 부착된 거. 그래서 야 이런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걸 왜 띄어갔대? 어디에 쓰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1개짜리 2개를 또 해가지고 붙였는데 그때 하여튼 CCTV를 다 근데 수리를 하려니까 CCTV를 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증은 있어요. 누군지. 앞집 아저씨. 그 앞집 아저씨가 동네에서 유명하거든요. 남의 걸 막 가져가는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근데 그래서 부자가 됐나?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추 한 5, 60억대 돼요. 그런데 하고 다니는 꼴이 완전히 거지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든 걸 악착같이 모으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내 속을 보면서 그 정도 재산이면 좀 옷도 좀 제대로 챙겨 입고 남한테 좀 베풀기도 좀 하죠. 저때 저렇게 악착하냐 싶었던. 근데 한번 그분이 걸린 게 있거든요. 남의 차 따가지고 거기서 무슨 뭔가 뭐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와이퍼인가 하여튼 그걸 뛰어가는 모습을 차주한테 들켰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동네에서 뭔가 없어지면 그분이 일단 의심을 받아요.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있었어요. 이걸 누가 뛰어갔다 나쁜 놈 그러니까 대부분은 정상적인 말이 뭐가 나와야 돼요? 그걸 왜 뛰어갔대요?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뭔가 쓸 데가 있었겠죠. 이게 나오는데 딱 그걸 딱 넣은 순간에 아 너구나. 안 그런가요? 느낌 오지 않나요? 대부분은 아니 그걸 왜 뛰어갔대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쓸 데가 있었겠지요. 이게 나오는 게 본인도 모르게 자백을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 더 달아놓으니까 이제 쓸 데가 없었나 보죠. 이제 안 뛰어갔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 하다 참 깨부순다 하다 그 말이 나왔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다? 물리적 감가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적 감가는 거기 종류 보면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이라든지 설계의 불량, 또 설비의 부족 및 뭐 과잉 이런 것들이 모두 기능적 감가에 해당하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제가 왜 종류만 갖고 말씀드리느냐, 물리적 감가가 뭐니? 기능적 감가 뜻이 뭐야? 물어보질 않아요. 여기서 뭐밖에 안 물어보느냐? 거기 내용에서 종류 나오잖아요. 이 종류를 네모칸 박스에 한 10개 써놓고 이 중 기능적 감가 요인은 몇 개이니? 이런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문장 속에 기능적 감가와 뭐 경제 물리적 감가를 섞어놓고 이 문장 맞니 틀리니 이렇게밖에 안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그 의미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컨대 아직 못 외우셨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서 제가 부르는 말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을 해보세요. 자, 감가 요인 중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설계의 불량, 과잉, 과소, 설비 및 시장성의 감퇴 등은 기능적 감가 요인에 해당한다. OX. X잖아요. 제가 시장성의 감퇴 마지막에 붙였잖아요. 그 경제적 감가 아닙니까? 아니 오픈북을 했는데 틀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보면서 뭐라고 했는데. 오케이? 이거예요. 처음에는 책을 다 펴놓고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무슨 어떤 요인 나왔을 때 이게 물리, 기능, 경제 어느 감가 요인에 속하느냐 이거 정확히 구분하잖아요. 운 좋으면 그것만 가지고 또 2.5점은 바로 건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인근적의 쇠퇴, 뭐 대상 부동산과 환경과의 부적합, 그리고 시장성의 감퇴란 말 나와 있죠.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때 인근 지역과 건물의 부적합 그랬잖아요. 그럼 건물 입장에서 인근 지역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환경과 어떤 부동산이 부적합하다. 환경자가 붙으면 무조건 적합 원칙이 어긋나니까 경제적 감가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나머지 내용은요. 잠깐 쉬었다 이어갈게요.